자, 소화 과정 들어갈게요. 소화 과정. 소자는 자굴소, 화자는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이. 아니, 화학 반응 중에서 작게 만든다는 얘기지. 결국 합성시킨다는 얘기가 분해시킨다는 얘기가 이거. 분해시키는 과정이야. 근데 소화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지, 그지? 소화의 종류. 첫 번째, 무슨 쪽 소화가 있다? 기계적 소화가 있다. 기계적 소화의 종류도 크게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슨 운동이 있다? 저작 운동. 두 번째가 연동 운동. 그럼 세 번째가 혼합 운동. 기계적 소화야. 기계적 소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들은 화학 반응이 아니라 무슨적 반응이다? 물리적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야. 됐지? 자, 저작 운동은 이빨로 씹어버리는 거야. 이빨로 씹는다. 즉 이것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과정이야? 분리시키는 과정이지. 분리. 큰 덩어리가 된 큰 영양소를 쪼갠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큰 영양소이든 작은 영양소이든 어차피 애들을 구성하는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아. 성질 자체는 똑같다고. 그치? 큰 녹말이 무슨 녹말? 작은 녹말이 된다고. 큰 지방이 작은 지방이 된다고.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동운동은 음식물을 뭐 시키는 과정이야? 이동시키는 과정이야. 음식물 이동. 소화기관을 통해서 음식물이 계속 끝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온몸의 소화기관은 전부 다 무슨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동운동을 할 수밖에 없지. 계속 음식물 넘겨야 되니까. 됐지? 자, 혼합운동. 혼합운동은 서로 섞겠다는 얘기인데 뭘 섞겠다는 얘기냐면 음식물하고 무슨 액을 섞겠다는 얘기야? 소화액을 섞겠다는 얘기야. 음식물과 소화액을 서로 섞어주는 운동을 혼합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 몸에서 소화기관 중에서 혼합운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니 그러면 그 말은 곧 뭐를 분비하는 소화액을 분비시킬 수 있는 소화기관에서만 바로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 혼합운동이 일어난다. 그렇지? 이따 이제 그림 갖고 잡아주면 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쪽 소화가 있다? 화학적 소화가 있지? 소화의 진짜 목적은 무슨 쪽 소화래? 화학적 소화지. 이게 바로 뭘 위한? 소화의 주 목적이 되는 거지. 그치? 자, 화학적 소화는 말 그대로 이거는 무슨 반응 시키겠다는 얘기야? 화학 반응 시키겠다는 얘기고, 이때 화학 반응 중에서 합성이 아니라 정확히 뭐 시키겠다? 분해시키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표현하게 되면은 고분자 영양소를 무슨 영양소로? 저분자 영양소로 뭐 시키겠다? 분해를 시키겠다. 이 과정에서 분해를 시키는 거다. 알죠? 이 과정에서 분해를 시키려면 이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촉매가 도와줘야 되지. 이때 관여하는 촉매를 뭐? 효소라고 그러고, 이때 관여하는 효소를 무슨 효소? 소화 효소라고 그러지. 효소의 도움으로 고분자 영양소를 저분자 영양소로 완전히 분해를 시키는 거야. 알지?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뭘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냐면, 고분자 영양소를 저분자 영양소로 도대체 분해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지? 분해시키는 이유는? 빨리 소화하려고. 체내로 흡수시키기 위한 거야. 체내로 흡수시키려면 덩어리가 너무 크면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 덩어리가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굉장히 저분자를 분해를 시켜야 체내 흡수가 돼. 그럼 체내로 흡수된다는 얘기는 결국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무슨 막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냐면 세포막을 통과해야 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 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볼 테니까. 자, 첫 번째. 앞으로 배울 거지?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 예를 들면 소장이 이렇게 있어. 소장이 이렇게 있다. 소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장 주변을 지나가는 모세혈관 있다. 가정할게. 모세혈관 이렇게. 그치? 그 모세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뭐가 있겠니? 세포들이 있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소장을 구성하고 있는 뭐도 있겠니? 세포들이 있겠지? 소장 구성 세포들. 그럼 내가 먹은 영양소가 있을 거란 얘기지, 영양소. 영양소가 소장을 타고 이동하다가 이놈들이 체내로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내 몸 안에 애한테 뭐 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겠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이 영양소가 혈관까지 들어오려면 그림상 세포막을 몇 번 통과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통과해야 되지? 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통과해야 된다고. 이해 됐어?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 됐지? 이렇게. 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영양소의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좁은 자로 분해를 시켜야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들을 여기까지 뭐 시켜야 돼? 분해를 시켜야 된다고. 이해됐죠? 이렇게.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배울 파트지. 배설 파트로 넘어갈게. 배설에서의 배설에서의 재흡수. 무슨 과정이 있어? 분비 과정이지, 그지? 그치? 일단은 배설 파트에서 보문 주머니에서 이어가 되는 과정 볼게. 여기서 무슨 주머니가 이렇게 무슨 주머니? 보문 주머니지, 보문 주머니 이렇게. 보문 주머니를 구성하는 뭐도 있을까? 세포들이 있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혈관이 지나가? 모세혈관이 여기를 같이 지나가, 이렇게. 모세혈관이.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뭐도 있겠니? 세포들이 있겠지? 됐죠? 일단은 여기에는 사구체로부터 보문주머니 안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 여과가 일어나야 되겠지, 여과. 여과가 일어나려면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들 일부가 빠져나오지. 빠져나올 수 있는 영양소들 역시 무슨 막을 통과해야 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과되는 물질들도 고분자가 아니라 무슨 분자들이? 저분자만 넘어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만. 자, 그 다음에 여과된 물질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 어디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 혈관으로 다시 들어갈 때가 있지. 이거를 무슨 과정이라고 그래? 재흡수라고 그러지. 재흡수가 되기 위해서도 역시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거를 세뇨관 쪽으로 다시 빼내는 과정. 이거를 뭐라 그래? 분비라고 그러지. 재흡수가 됐든 분비가 됐든 여기를 이동할 수 있는 영양소들도 당연히 무슨 막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그 상태가 적어야 된다고.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어디서 배우냐면 저기 생식 파트 때 넘어가게 되면 태반에서의 무슨 교환이 있어? 물질 교환이지. 태반은 자궁했지. 자궁의 태아의 혈관과 어머니의 혈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서로 뭐 돼 있어? 인접해 있지, 그래? 태반에. 그럼 태반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혈관이 이렇게 있고, 어머니 혈관. 그 다음에 여기 주변으로 뭐가 같이 지나가? 태아의 혈관이 같이 지나가지, 그래? 그럼 태아의 혈관을 구성하는 뭐가 있어? 세포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머니의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뭐들이 있겠니? 세포들이 있겠지. 그렇죠? 그럼 어머니는 태아한테 뭘 줘야 돼? 영양소를 줘야 되겠지? 영양소를 이렇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넘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넘어가는 영양소도 무슨 막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는 고분자 영양소를 절대 줄 수가 없다는 뜻이야. 저분자 영양소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참고로 태아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뭐를 이쪽으로 빼야 되겠니? 노폐물을 빼야 되겠지? 이때 태아가 가지는 대표적인 노폐물이 바로 질소 노폐물이 뭐? 암모니아나, 그 다음 뭐가 있어? 요소들이 있지. 그럼 이러한 노폐물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물질들도 무슨 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굉장히 저분자 물질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죠?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같이 잡아버릴게. 태아는, 어머니는 태아한테 영양소도 주지만 기체도 주지, 기체. 어떤 기체 줘야 되니? 산소 줘야 되지. 그 다음에 태아는 어머니한테 어떤 기체를 넘겨야 돼? 이산화탄소 넘겨야 되겠지. 그럼 이산화탄소나 산소들 같은 경우도 무슨 막을 통과해야 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이고, 얘들도 고분자가 아니라 무슨 물질들이야? 저분자 물질들이라고.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넘어가 버렸는데. 호흡 때 배운 폐포에서의 무슨 교환이 있어? 폐포에서의 무슨 교환? 기체 교환이 있다.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폐포가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하자. 폐포를 구성하고 있는 뭐가 있겠니? 세포들이 있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혈관이 지나가? 모세혈관이 지나가지?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것이 뭐가 있을 것이고, 세포들이 있을 것이고. 폐포로부터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부터 뭐가 빠져나가니?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야 되겠지, 그지? 역시 이거 원리하고 똑같지, 그지? 기체 교환 중에서도 역시 애들이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세포막을 통과할 만큼 굉장히 그 상태가 저분자 상태이다. 이해됐지? 그럼 너희들이 앞으로 생물에서 뭘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배우는 영양소나 노폐물이나 기체들 중에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있고 통과할 수 없는 게 있어. 이걸 먼저 잡아야 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과정 진도 나가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잡고 할게. 이거 지워도 되니? 저기 지워야 돼. 이것도 줄게. 이거 줘도 되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없느냐. 그치? 첫 번째,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
그치? 우리가 배운 영양소와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질소 노폐물의 종류들을 같이 생각하면 돼. 영양소 중에서 3대 영양소가 있어. 3대 영양소 중에서 첫 번째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지, 세 종류. 단당류, 이당류, 그 다음에 다당류. 자, 다당류하고 뭐는? 이당류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다. 오로지 뭐만 통과할 수 있다? 단당류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단당류 종류를 읊어봐라 그러면 포도당, 갈락토스, 바당 이런 것들만 세포막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다음 단백질 종류의 단백질. 자, 단백질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 단위인 당연히 뭐를 통과할 수 있겠니? 아미노산을 통과할 수 있겠지? 가장 큰 단위 뭐는? 단백질은 통과하기 힘들다. 하지만 단원별로 단백질 중에서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단백질 중에서도 뭐는 존재한다. 예외는 존재할 수 있다고. 그치? 단원별로 그런 다음에 나오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지방 볼게, 지방. 지방 중에서 지방 자체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데 이것의 기본 단위 뭐? 글리세롤하고, 그 다음에 뭐는? 지방산은 통과 가능하다고. 물론 단원별로 바로 영양소 흡수 때 나오지. 지방도 예외적으로 뭐 하는 부분이 있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 이것도. 그치? 자, 그 다음에 삼부 영양소 볼게. 삼부 영양소. 그럼 삼부 영양소는 어차피 좁은 자들이라 얘들은 전부 다 무슨 막을 통과할 수 있다? 세포막을 전부 다 통과할 수 있다. 세포막을. 그럼 우리가 섭취한 물, 무기염료, 비타민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화학적 소화를 절대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얘들은. 화학적 소화를 시킬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적 소화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종류? 3대 영양소들 중에서 이런 종류들만 뭘 시키겠다는 얘기야? 화학적으로 분해를 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야 무슨 막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이거 외에도 나머지도 잡아볼게. 그 다음에 노폐물. 노폐물 중에서 대표적인 질소 노폐물 있지, 뭐? 암모니아, 그 다음 뭐? 요소. 얘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기체 종류 볼게, 기체 종류. 기체. 자, 기체 종류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기체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지, 뭐? 산소하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얘들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냥 저분자 물질들이라고. 이게 됐죠? 이렇게. 됐냐?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볼게,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단백질이지. 네. 바이러스. 얘는 가끔 가다가 무슨 막을 통과할 수 때가 있어? 세포막을 통과할 때가 있어. 어디? 태반. 태반에서 넘어가잖아. 그치? 항체. 항체 뭐야? 단백질이지. 항체도 분명히 넘어갈 수는 있지. 태반을 통해서. 그치?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잡아주라는 얘기지. 그래? 자, 그 다음에 볼게. 세포. 세포 자체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지? 세포 자체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세포 자체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 그럼 이때 세포로 구성된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뭐? 혈구. 혈구는 세포막 자체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해. 혈구들은. 자, 그 다음 또 뭐? 세균. 단세포 생기. 단세포성 생명체들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세포막 자체를 통과할 수는 없다. 이해됐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단원별로 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가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지고 여기다가 너희들이 노트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됐지? 됐냐? 이렇게. 됐지? 세포막 통과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세포막 같은 경우는 통과할 수 없는 게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게 있지, 그지? 이러한 세포막의 성분을 가지고 이런 성질을 가진 막을 우리가 무슨 성 막이라고 그래? 반투과성 막이란다. 저분자 물질만 통과할 수 있고 고분자 물질은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런 막의 성질을 가진 것들을 반투과성 막이란다고 해.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그럼 반투과성 막에 실험에 쓰이는 대표적인 애가 있어요. 반투과성 막에 실험에 쓰이는 대표적인 애가 셀로판지. 셀로판지 가끔 나오죠, 그지? 셀로판지는 무슨 성막이다?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세포막과 성질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죠? 또 하나 나오는 게 달걀 속껍질. 달걀 속껍질이 뭐와 굉장히 유사하냐면 세포막하고 굉장히 유사해. 달걀 속껍질이. 그치? 그래서 실험 내용에서 셀로판지나 달걀 속껍질이 나오게 되면 무슨 성 막에 대한 얘기구나? 반투과성 막에 대한 실험이구나. 이거 확인하면 된다고. 이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된다. 됐죠? 지호사님? 준다? 응.
그치? 그러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고분자 영양소들, 그럼 도대체 어떤 고분자 영양소라는 얘기야? 탄수화물 중에서는 뭐, 다당류나, 그 다음에 뭐, 이당류들,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 중에서는 단백질, 폴리페티드, 그 다음에 트리나, 디페티드, 이런 종류 되겠지? 그 다음에 지질 종류에서 지방을 따지게 되면 지방 종류 되겠지? 이런 것들을 저분자 영양소인 뭐, 포도당과 같은 무슨 종류나, 단당류나, 그 다음에 아미노산 종류나, 그 다음 글리세롤 뭐, 지방산으로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지. 그래야지만이 무슨 막을 통과할 수 있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고, 그래야 체내로 뭐가 가능하다?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상부 영양소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어차피 걔들은 무슨 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좁은자들이기 때문에 분해시킬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화학적 소화는 정확하게 몇 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거야? 3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과정이야.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화학적 소화를 해야 되는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지, 실험. 화학적 소화, 이걸 해야 되는 실험. 됐지? 많이 풀어보는 문제지, 그지? 이런 식으로. 자, 물을 준비해놓고 이 물 속에다가 셀로판지를 주머니 형태로 넣지, 이렇게. 이게 무슨 판지라고? 셀로판지. 셀로판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무슨 성막이다? 반토가 성막이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다? 녹말 집어넣어서 녹말. 됐지? 녹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와 외부에 무슨 반응을 해본다? 요오드 반응을 해본다. 요오드 반응. 그럼 당연히 안에는 녹말이 있기 때문에 요오드 반응이 나타나겠지. 무슨 색? 청남색. 여기는 색깔 변화가 없겠지. 이걸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다? 녹말은 뭘 통과할 수 없다? 이걸 통과할 수 없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섞었다? 침을 섞었어. 침을 섞었다. 자, 침을 섞게 되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녹말을 분해시키겠지. 그럼 여기에서 뭐가 떨어져 나오겠니? 엿당이 분해서 나오겠지, 그지? 만약 엿당이 이 셀로판지를 통과할 수 있다면 엿당이 여기에도 존재하고 일부가 빠져나와가지고 어디에도 존재하겠니? 여기에도 존재하겠지. 그래놓고 내부와 외부의 베네딕트 반응을 한번 시켜본다고. 그러면 내부도 엿당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색이 나타날 것이고 황적색이 나타날 것이고 바깥쪽에도 뭐가 나타날 것이다? 황적색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지? 그래서 엿당은 뭘 통과할 수 있다? 반토가성 막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랬지? 무슨 판지를? 셀로판지를. 이게 뭘 확인한 실험이라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확인한 실험이라고 해. 왜? 셀로판지, 이 반토가성 막은 결국 뭐를 비유시킨 거야? 세포막을 비유시킨 거지? 세포막을 통과해야 내 몸으로 뭐가 가능해? 흡수가 가능하잖아요. 이걸 확인한 실험이라고. 이 실험의 목적은 화학적 소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실험이라고 해. 이해됐냐? 이렇게. 이게 또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엿당은 내 몸에서 통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셀로판지 그냥 한 거란 말이야. 그냥 세포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발 좀 이거 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게 침을 섞었는데 녹말이 완전히 분해가 안 됐어요. 녹말이 완전히 분해가 안 되면 당연히 내부에 녹말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지. 녹말이 완전히 분해가 돼버리면 이거 존재 안 해, 이제. 안 하겠지? 그럴 경우에 요오드 반응을 시켰을 때, 요오드 반응을 시켰는데 그래도 청남색이 있더라. 그 말은 아직 녹말이 다 분해가 안 됐다는 뜻이겠지. 청남색이 더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면 다 분해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시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험 목적과 이 과정의 의미들을 정확히 잘 좀 이해를 하고 있으라고. 이해됐지? 이렇게. 어떻게 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 자, 기계적 소화 중에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 대표적으로 뭘 갖고 많이 설명을 하냐면 저작 운동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지. 자, 저작 운동은 큰 영양소를 무슨 영양소로? 작은 영양소로 분해가 아니라 뭐 시키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 그래서 물리적 반응이라고 그랬지? 이것은 절대 분해가 아니라 분리를 시키는 과정이다. 왜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리를 시켜야 되냐면 이거를 분리를 시키게 되면 이 영양소들의 무슨 면적이 증가한다? 표면적이 증가한다. 그 과정을 그림 갖고 설명할 테니까. 됐지? 봐봐. 밥알 있어요. 밥알. 밥알. 됐지? 밥알의 성분은 뭐예요? 주 성분은? 녹말이지? 물론 여기도 여러 개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백질 있고 지방 있고 다 있어. 근데 주로 뭐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녹말이 엄청 많이 있다는 뜻이야. 됐지? 자, 이 밥알을 이 상태에 있는 거하고 내가 이빨로 씹어버려가지고 얘를 두 개로 쪼갰어요. 얘를 쪼갰어. 그치? 이빨로 쪼개도 얘들의 크기는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뭐란 말이야? 녹말이라고 해.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볼게. 그럼 이 밥알을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여기 사방도 달라붙어야 되겠지? 그렇지? 결국 침이 달라붙어야 된다고 해. 그럼 침이 달라붙을 수 있는 면적이 이 면적이지? 이 면적. 이게 현재 밥알이 분리가 되기 이전에 무슨 면적이 되겠어? 표면적이지? 이 표면적은 결국 뭐해? 침과의 무슨 면적이 되겠니? 접촉 면적이 되겠지? 그럼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는 이 면적만큼만 지금 달라붙는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걸 쪼개버렸지? 쪼개버리게 되면 기존의 표면적은 이 표면적이고 표면적이 더 늘었지? 얼만큼?
이만큼 더 늘었다고. 표면적 증가했다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침이 달라붙게 되면 여기서보다는 달라붙을 수 있는 접촉 면적이 뭐 한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같은 양의 녹말을 분해를 시키게 되면 분해되는 속도는 어디가 빠르다는 얘기야? 여기가 훨씬 빠르다고. 오케이? 그래서 기회적 소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기회적 소화는 결국 무슨 족소화를 도와주게 한 거야? 화학적 소화가 좀 더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는 얘들 착각하는 게 기계적 소화가 일어난 다음에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다. 절대 그런 과정이 아니야.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끊임없이 씹어주면서 끊임없이 침이 분비되면서 침이 사정없이 달라붙으면서 끊임없이 분해를 시켜준다고. 얘들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접촉 면적이 더 커질 것이고 접촉 면적이 더 커진 만큼 얘들의 분해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질 것이다. 이해됐죠? 이게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라고 해. 그래서 표면적 증가하는 얘기는 소화외과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는 뜻이야. 정확히 적어줄까? 표면적 증가는 무슨 외과에? 소화외과의 접촉 면적 증가. 접촉 면적 증가. 그래서 소화액 속에 들어가 있는 소화 요소가 특정 영양소를 분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보여준다고? 빨라지게 해준다고 해.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동운동과 다시 설명을 했고, 혼합운동과 설명을 했고. 됐지? 이쪽 됐지? 준다 할게. 자, 이제 그 다음 과정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뭐에 대한 또 특징을 알아야 되냐면, 효소에 대한 특징도 알아야 되겠지. 효소에 대한 특징을. 배경 지시로 좀 깔고 가는 거야. 효소에 대한 특징. 따로 빼고 설명을 하자. 체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지. 효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자, 효소의 주성분. 뭐 다 알다시피 일단 주성분은 뭐다? 단백질이다. 단백질이고 애들 나름대로의 무슨 구조가 있다는 거? 입체 구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무슨 특이성? 기질 특이성이 나타난다고 해. 기질 특이성. 대체 기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효소와 반응하기 위한 물질들 기질. 특이성이라는 말이 생물에서 많이 나오지. 특이성은 말. 서로 특이성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간의 입체 구조가 서로 들어맞을 수 있는 구조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둘의 관계를 무슨 성? 특이성을 갖는다 그래. 대체 특이성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볼게. 여기 보여, 이거 보이니? 네. 이것과 이것은 서로 입체 구조가 보여. 맞아요. 들어맞지? A와 A는 무슨 성을 가져? 특이성을 갖는다고. 이랬지? 이렇게. 자, 그런데 볼게. 이것과 이거를 결합시킬 거야. 근데 얘들 서로 완벽한 입체 구조가 잘 들어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과 이건 서로 특이성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지? 그래서 생물에서의 특이성이라는 뜻은 두 물질의 무슨 관계가? 입체 구조가 서로 뭐 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두 구조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을 때. 말 좀 이상하네. 구조를 가졌을 때. 이해되니? 이제 두 물질의 입체 구조가 서로 들어맞는 구조가 됐을 때 그 두 물질을 서로 무슨 성을 갖는다? 특이성을 갖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면역 과정 때 들어가게 되면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들이 있지. 그래서 항원과 항체는 무슨 성을 갖는다고 그래? 특이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뭐야? 왜? 죽여. 발 밟아.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밟으라고. 어딨어? 어? 발 밟아. 됐냐? 앉아, 빨리 앉아. 자, 여기 설명을 할게. 오케이. 자, 효소가 있고 이 효소에 반응할 기질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질 1과 기질 2가 있다 가정을 할게. 그럼 현재 효소 중에서 여기엔 입체 구조가 여기 입체 구조. 이 입체 구조하고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기질 1이야, 기질 2야? 기질 1이지. 그래서 이 효소의 기질은 2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고, 1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효소와 이 기질이 서로 뭐 한다는 얘기야? 결합을 한다는 얘기지. 결합을 하게 되면은 효소에 이제 뭐가 딱 달라붙어? 기질이 따고 달라붙는다. 이런 식으로 기질이 이렇게 서로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효소와 기질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 구조를 무슨 복합체라 한다? 효소 기질 복합체라 그래. 효소와 기질이 서로 합쳐져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참고로 이 효소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라 가정을 하자? 아밀라제라 가정을 하자. 그럼 이 기질원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녹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 효소가 이 녹말을 뭐 시키겠니? 분해를 시키겠지? 그냥 그림상 표현하는 거야. 분해가 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효소에 의해서 이 기질이 뭐 된다는 얘기야? 쪼개진다는 얘기지. 분해가 돼버린다고. 그 분해가 되는 순간 이제 이 기질의 무슨 구조가 바뀌어버려?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여기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냥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겠니? 엿당이 되겠죠. 그지? 이해됐지?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효소는 아무 기질하고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입체 구조가 서로 들어맞는 기질하고만 반응한다는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다음 또 하나. 그럼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고 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녹말하고 서로 반응하려면 이 둘이 반드시 뭘 형성시켜야 돼? 복합체를 반드시 형성시켜야 되겠지? 그럼 효소가 커만 있고 녹말도 커만 있으면 얘들 서로 달라붙겠니? 안 달라붙겠지? 얘들도 서로 움직여줘야 돼. 얘들 서로 뭐 해줘야 돼? 움직여줘야 돼. 서로 움직이면서 얘들끼리 서로 뭐 해야 돼?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질이 여기 효소의 사방군데를 부딪히다가 어디로 부딪히면 여기로 부딪히게 되면 그때 뭐가 형성이 돼? 복합체가 형성되면서 효소가 순식간에 얘들 뭐 시켜버린다고? 바로 분해를 시켜버린다고. 이게 됐지? 이렇게 잘 봐. 그럼 효소와 기질 간에 서로 간의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밀라제와 녹말의 무슨 횟수가 증가해야 돼? 충돌 횟수가 그만큼 증가를 해야 되겠지? 얘들과 얘들 간에 충돌 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움직이는 속도나 녹말이 움직이는 속도가 서로 뭐 해야 되겠니? 빨라야 되겠지? 서로 간의 속도가 빨라야지만이 무슨 횟수가 증가하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뭐가 많이 형성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형성되게 되면 효소가 빠르게 얘들을 뭐 할 수 있다? 화학 반응 시킬 수 있다고.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에 효소와 기질 간의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횟수를 증가시켜야 돼? 충돌 횟수를 증가시켜서 무슨 복합체의 형성률을 높여야 돼?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률을 높여줘야 된다고.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도대체 효소는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와 같은 식으로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느냐? 그 원리가 원리.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야. 무슨 화 에너지를 낮춰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가지고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활성화 에너지란 얘기는 뭐야? 이러한 물질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랬지? 물질에서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어. 만약에 녹말들끼리 있어요, 녹말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뭐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뭐가 되기 위해서는 엿땅으로 쪼개지기 위해서는 얘들이 부딪힐 속도가 굉장히 뭐야 돼? 엄청나게 빠르고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누가 도와주면? 효소가 도와주게 되면 효소가 알아서 쪼개주기 때문에 얘들의 에너지 상태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도록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효소가 충분히 도와준다고. 이해되냐? 그러니까 무슨 속도가 빨라져?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뭐가 있니? 온도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 pH가 있지. pH는 무슨 이온의 농도야? 수소 이온의 농도야. 농도가 높아지면 pH는 낮아지고, 농도가 낮아지면 pH는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치? 자, 일단 온도를 볼게. 온도 같은 경우는 주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 고온 상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고온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효소의 입체 구조가 뭐 되기 때문에 그래? 변해버리지. 즉, 이 현상을 뭐라 그래? 변성된다라 그러지. 변성되게 되면은 얘들이 아무리 부딪혀봐야 절대 이 구조를 형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랬죠? 이렇게 해서 고온이 문제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X축이 온도, 그 다음에 Y축이 무슨 속도? 반응 속도. 됐지? 실험마다 여기가 10도, 그 다음에 여기가 20도,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40도라고 가정을 할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현재 효소는 변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10도씨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10도씨에서 효소하고 기질을 넣어놓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 이때 이 온도는 굉장히 일단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효소를 뭐 시킬 만큼의 온도는 아니야. 변성시킬 만큼의 온도는 아니야. 이때 반응 속도가 이만큼에다 가정을 할게. 이제 이만큼에다 가정을 할게. 반응 속도가. 그렇죠? 그 다음에 20도씨 상황이야. 온도를 좀 더 높여지게 되면 이제 효소와 이 기질의 움직이는 속도가 점점 뭐해지겠니? 빨라지겠지. 빨라지면서 무슨 횟수가 증가를 해?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 비율이 높아지겠지. 그만큼 반응 속도도 뭐해진다는 얘기야?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다음 30도씨야. 30도씨가 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20도씨보다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효소와 기질 간의 충돌 횟수는 그만큼 더 커지겠지?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 형성률은 더 커지니까 반응 속도 그만큼 뭐해진다고? 더 빨라진다고? 오케이? 됐지?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특정 온도 이상이 되니까 뭐 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야?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라는 얘기지?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급격히 떨어진다고 해?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온도를 2 이상 높여버리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효소가 뭐 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야? 변성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지?
변성돼 버리니까 온도를 아무리 높여줘도 이제 더 이상 A하고 A가 뭘 형성시키지 못해버려. 복합체를 형성시키지 못한다고. 그래서 화학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뜻이야. 그래서 무속도 떨어진다.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됐지? 자, 그러면 그림상 반응 속도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효소와 기질 간에 무슨 횟수는 계속 증가하니? 기질 간에 무슨 횟수로 증가를 해? 충돌 횟수는 증가를 하지? 자, 볼게. 상황을 이렇게 볼게.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됐지? 그러면 여기 A 상태하고 여기를 B 상태라 비교를 할게. 그럼 A하고 B 상태 중에서 충돌 횟수, 효소와 기질 간의 충돌 횟수는 어디가 높겠어? B가 높겠지? 근데 여기는 충돌수가 높은데 왜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냐고? 변성됐으니까. 이거 많이 놓치더라고, 이거를. 여기가 여기보다 충돌 횟수가 더 적은 줄 알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분명히 충돌을 하고 있는데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시키지 못하더라. 이유가 뭐더라? 효소가 변성됐기 때문에. 이해됐지? 이렇게. 그래서 효소는 효소 나름대로의 무슨 속도를? 최고 반응 속도를 일으키기 위한 가장 최적의 온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 온도를 바로 무슨 온도라고 그래? 최고로 적합한 온도다. 그래서 무슨 온도? 최적 온도. 효소들마다 최적 온도는 다 동일한 게 아니야. 맞지? 분명히 다른 게 있어. 90도를 최적 온도로 가는 효소도 있어. 90도를. 0도를 최적 온도로 가는 효소도 있다고. 알았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농도 볼게. 마찬가지로 수소이온의 농도도 주변에, 효소 주변에 무슨 이온의 양이 증가하면, 수소이온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이 수소이온이 단백질의 무슨 구조를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 입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치? 그치? 그 과정을 역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 약수축이 뭐야? pH.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여기를 7로 잡을게. 여기가 무슨 성이라는 얘기야? 중성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산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다? 염기성이 되겠지? 그치? 효소들마다 최적의 역시 무슨 pH도 갖고 있어? 최적의 pH도 갖고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효소는 pH 몇을 맞춰줘야 7을 맞춰줘야만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가 있다고. 됐지? 이럴 때. 자, 그런데 여기보다 pH를 조금만 낮추거나 조금만 높이게 되면 이 효소는 둘 다 뭐 해버리더란 얘기야? 둘 다 변성돼 버리더란 얘기지? 효소는 둘 다 변성돼 버린다고. 그래서 반응 속도의 기울기 어떻게 돼? 급격히 둘 다 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 효소는 효소의 최적 반응 속도로, 그러니까 반응 속도의 최적치를 맞춰주려면 pH를 몇을 맞춰줘야 돼? 7로 맞춰줘야 된다고. 이 효소는. 그치? 또 다른 효소는 pH를 몇을 맞춰줘야 되냐면 2를 맞춰줘야 반응 속도가 최고치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pH가 낮아지거나 이것보다 pH가 높아지게 되면 역시 뭐 되더라는 얘기야? 둘 다 변성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반응 속도가 보여지더라? 급격히 떨어지더라. 그치? 그 다음에 어떤 효소들 같은 경우는 pH를 대략 8 정도 맞춰줘야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내주는 효소가 있더라는 얘기지.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이 pH보다 조금만 낮거나 조금만 높아지게 되면 역시 뭐 하더라? 효소가 변성돼 버리더라. 그래서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라. 그치? 그러면 이 그림상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뭐? 효소 A라고 그러고 이거를 뭐라 그러자? 효소 B라 그러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 그러자? 효소 C라 해보자고. 그럼 각 효소 나름대로 반응 속도를 최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모두 주변을 맞춰줘야 돼. pH 상태도 주변을 반드시 꼭 최적으로 맞춰줘야지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이해됐죠? 그래? 자, 그 다음 또 하나. 한 번 변성된 효소는 다시 온도를 다시 낮춰준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냐 안 되니까. 안 되지, 그지?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pH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H 변화를 줘가지고 한번 변성이 일어났다. 그럼 pH를 원래대로 맞춰준다 하더라도 원상태로 복귀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 그래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효소는 다른 효소들에 비해서 pH 환경에 덜 민감한 거야? 엄청 민감한 거야? 덜 민감한 거지, 그지? pH에 따라서 쉽게 변성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치?